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황희정승의 시사 콘서트. 오늘도 스튜디오를 꽉 채워주실 네 분 소개해드리죠. 개그맨 황현희 씨, 그리고 정상근 기자,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개그맨 MC 장원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사계의 어벤져스 이 네 분과 함께 금요일 저녁 시간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번 주 총선이 있고 좀 정신이 없었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즘 뭐 뉴스 보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뉴스 보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까? 총선 결과가 너무나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와서 좀 재밌게 잘 관련 뉴스도 좀 꼼꼼히 잘 보고 있는 편입니다. 네, MC 장원 씨는 어떠셨어요? 어떤 일주일이었습니까? 네, 아니 뭐. 황현희 씨가 방금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라고 하셨는데 제 주변에서 가장 근접하게 맞추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지난주 뭐 커피 한잔 하면서 180석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긴 했었어요. 정말요?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맞을 줄은 사실 생각을 못하고 던졌던 말이었는데 솔직히 속으로 이 양반 제정신이 아니구나. 다들 그랬어요. 다들 저보고 제정신이 아니야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하는 말이 지금도 뭐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나왔고 결과에 놀란 건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에게 놀란 건지. 내가 신기가 있었다. 둘 다에 놀랐습니다. 사실. 둘 다에 놀란 상황. 알겠습니다. 뭐 MC 장원 씨가 직접 들으셨다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네. 먼저 뭐 여러 가지 이제 오늘 얘기를 해보겠지만 코로나 얘기를 먼저 좀 해보죠. 네네. 정상근 기자가 오늘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확진자는 어제보다 22명 늘어나서 총 1,635명인데요. 이로써 닷새째 20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또 격리 해제자도 계속 늘어나서 현재 격리 중인 이 코로나19 환자는 2,500명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어제보다 1명 늘어서 230명이고요. 뭐 신규 확진자가 물론 아직 뭐 적은 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일단 이 신규 확진자 중에서도 일단 절반 정도가 해외 유입 환자들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 환자들은 이번 주에 한 50여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 집단 감염지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특히 이제 경북 예천에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확진이 나와서 좀 우려가 많이 됐는데. 이게 뭐 그 아들의 뭐 부모의 친구의 또 그 부모의 또 친구의 아들의 이렇게 계속 지역사회 전파가 이루어져가지고 일주일 만에 이 예천 관련 확진자가 총 34명이나 됐습니다. 그렇게 많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도 지나가면서 카페나 이런 데를 기웃기웃하기도 하고 이제 좀 관찰한다고 할까 보는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어떠세요, 황현희 씨? 조금 내 스스로 볼 때 약간 조금 풀렸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니면 똑같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은 잘 모르겠는데 주변 좀 돌아다니면 어저께 택시를 타고 좀 돌아다닐 일이 있었는데요. 택시 기사님도 이제 마스크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좀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번화가 쪽을 좀 지나갔었는데 확실하게 많은 인원이 늘어났어요. 그게 느껴지는군요. 혼잡해지고 확실히. 그리고 또 남대문 시장을 다녀왔었어요. 네네. 뭐 애기 옷을 좀 살 게 있어가지고 근데 시장에서도 좀 활기를 좀 띠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면서 다행인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동시에 들게 되더라고요. 시장 갔을 때 뭐 마스크들은 많이 하고 계셨나요? 마스크도 예전이 뭐 10이었다면 제가 봤을 때 한 7, 8 정도로 봐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약간 착시 효과인데 한 명만 늘어나도 계속 우려를 해야 되는 건데 두 자릿수로 50명대로 줄었다고 해서 약간 조금 그 풀리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었지만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처럼 느껴진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감염 경로가 확인이 되면 그나마 확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더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폭풍 전야 어떻게 보였어요? 이 표현? 그래 이 표현이 사실 조용한 전파 이렇게 이거 조심하자 이 시기가 더 지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뭐 마스크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이런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이 이미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폭풍 전야라는 그런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게 해외 사례를 보면은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이거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해외 일이 정말 남일처럼 볼 게 아니라는 그 순간이 올까봐 저도 지금 그래서 조마조마합니다. 사실. 근데 개인적으로 지역 경제를 위해서로 이게 본다면 또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이게 나쁜 건가? 이게 그런데 뭐 개인 방역을 확실하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경제와 네, 아무래도 그 정세균 총리가 좀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끔 말씀을 하신 게 한 번 또 뼈 아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소 추세에 있다가 대구 지역에서 이 신천지로 인해서 한번 대거 확진자가 나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러운 이 단어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31번 이후에 갑자기 확 늘어났던 그걸 지금 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정부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할지 조만간 그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이런 상태라면 어떻게 보세요, 정상근 기자? 뭐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뭐 일단은 뭐 어떻게든 바뀔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생활 방역 체계를 넘어가든지 아니면은 기존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고강도를 떼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를 좀 유지를 하는 좀 그런 형태가 될 것 같다라는 지금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하여튼 이게 만약 생활 방역 체계로 돌아가면은 뭐 어느 정도 뭐 술집도 이제 자유롭게 비교적 이전 비해서는 예전보다는 좀 심리적인 부담이 좀 덜해지니까. 그렇죠. 심리적인 부담이 덜해지는 거죠. 그게 뭐 이전에도 뭐 법적으로 뭐 그런 책임지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리고 또 뭐 지금 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묶어둔 상태에서만 오래 지속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당국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고민이 좀 쉽지 않은 문제긴 하는데, 근데 뭐 어쨌든 뭐 지금 국민들의 우려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한 60% 이상이 또 이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서울시가 조사를 했더니 시민 10명 가운데 6명이 63% 정도 나왔다고 해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이르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죠. 여러분들 생각은 전반적으로 어떠신가요? 글쎄요, 이게 참 경제를 생각하면은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도 좀 뭐한 것 같아가지고 시장을 한번 다녀오고 나니까 좀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기띤 모습을 오랜만에 보니까 또 좋아 보이기도 했어서 저는 특별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좀 뭐, 신유진 변호사는요. 네. 근데 아직도 학교도 온라인 개학으로 학생들도 이제 학교에 간다면은 엄청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또 아이들이 만약에 10대들은 그 무증상인 상태에서 혹시 집에 돌아가서 또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께 전염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도 나오시게 되면은 또 풀리면 전체적으로 이게 확산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이 상태로 지켜본 다음에 이것이 좀 안정이 확실히 됐다. 그래서 동선이 이제 확보가 됐다. 라고 하면은 그때쯤 이제 얘기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싱가포르에서 계속 관리를 잘 해오고 있다가 이게 계약이 딱 시작이 되면서 딱 한 달 만에 14배가 늘었거든요. 상당히 좀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만하고 뭐 생활 방역 체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기본적으로 뭐 거리두기라든지 좀 이런 것들은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슈를 좀 바꿔볼까요? 제가 그 초반에 총선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여러분들 황희정승 여러분들이 각자 투표율 예상을 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남의 숫자 기억하고 이러면 안 돼요. 본인 숫자. 전 정확히 기억합니다. 누가 맞았죠? 가장 근사치에 도달하신 분이 신유진 변호사님께서 가장 근사치를 맞추셨죠. 제가 67%를 얘기했는데 66. 아니죠. 이제 제일 높은 거는 MC 장원 씨가. MC 장원 씨. 68.7. 제가 사실 66% 예상을 했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투표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2%더 담았습니다. 항상 이 문제를 풀 때 제 생각을 넣으면 틀리더라고요. 저대로 가야 되는데 60대 초반으로 했는데 사전 투표를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좀 아쉽네요. 다들 변명을 준비해 왔어요. 제가 64 정도를 얘기했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2를 좀 뺐었습니다. 제가 오후 5시까지 나구나 했는데 확 또 올라가더라고요. 시사계 어벤져스들이 아니라 변명계 어벤져스들이 모였네요. 저는 이거 방송을 보면서 개표 방송을 보면서 계속 그 퍼센트 신경 쓰면서 계속 65에서 이제 하나 더 올라가라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황현 씨는 60세 초반대, 정상근 기자는 63.9%, 신유진 변호사 67%, 장원 씨 68.7% 이렇게 각각 예상을 하셨었죠. 어떻게 보였어요? 투표율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아무래도 사회적인 영향이 좀 있겠죠. 네. 코로나 영향도 좀 있어서 집에서 이제 TV 보는 시간도 좀 많아지시고 정치 네. 사회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지시고 그러니까 네. 이런 재난 상태일 때는 본인의 의사를 분명하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심리도 좀 적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실까 했는데 역의 어떤 현상들. 그렇죠. 네. 저는 20대 국회를 보면서 국민들이 이제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 국회에 대해서도 네네. 예를 들면은 탄핵도 사실 국민이 먼저 나서서 탄핵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도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 연말에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법안 통과 한 건 한 건 하기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네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저 모습은 아니다라고 실망했던 국민들이 네. 내가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가지 않고 이제는 투표소로 가는 네. 이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 그 마음이 계속 이제 누적됐다가 그 4월 15일 그 선거일 날 터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사 표시를 강력하게 하는 네. 기회였다. MC 장원님은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이번 선거? 네. 예, 제가 그 식당을 가게 되면 네. 항상 TV가 켜져 있으니까 이 주변에서 식사하시던 분들이 그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걸 많이 듣게 되는데 그렇죠. 네. 대부분 코로나19 관련 보도가 나오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네. 대부분 정부에서 방역을 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다. 대부분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식당에서 들어봤을 때. 근데 네. 제가 다니는 동선이 아무래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것도 어떤 특정적인 의견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분들의 이야기와 사실 이 보수 언론의 이 보도 방향하고는 또 온도 차이가 굉장히 컸거든요. 네네. 그런 걸 우리 대중들이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았나라는 네. 거를 좀 극단적으로 느끼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상 기자는 어땠어요? 저도 투표율이 높아진 거는 뭐 코로나19 영향 때문이었지 않나. 근데 이게 좀 단적으로 비교가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방역과 이 주변국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방역이 네, 네, 딱 눈에 그렇죠. 좀 띄면서 이 정치라는 것이 이 개인의 안전에 얼마나 직결이 되는지 이 두 나라의 사례를 보고 좀 많은 분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요일에 함께하는 황희정승의 시사 콘서트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희정승의 시사 콘서트 신유진 변호사, 정상근 기자 그리고 개그맨 황현희 씨, MC 장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 선거 얘기를 조금 전에 잠시 했었는데 이번 선거 나는 이게 정말 재밌었다 혹은 이게 정말 충격적이었다 등등 각자 어떤 느낌이셨는지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저는 손을 먼저 드셨어요, 신유진 변호사님.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갖고 제가 진짜 그러니까 일찌감치 떨어지신 분들이라든지 뭐 제명 결과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 말고 조금 정치인으로서 지지층 결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의 인기를 위해서 정치를 하시면서 좀 센 발언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봤어요. 예를 들면 민경욱 후보라든지 김진태 후보라든지 지켜봤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막말 그렇죠. 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비판을 받았던 그런 분들이 만약에 또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당선이 되신다면은 그런 인기를 위한 발언들이 지속될 것이고 저런 발언은 아마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그 부분을 좀 유심히 지켜봤는데. 그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다 안 되시는 걸 보면서 그래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발언이 인기 위주의 발언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다른 분들 네, 저는 아무래도 가장 이번 총선에 있어서 핫한 이슈였던 비례 위성정당들 투표 결과가 가장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사실은 거대 양당 위주로 또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취지가 군소정당들의 설 자리를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작된 제도였는데 사실 결과로 봤을 때는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판별이 되니까 그렇죠. 이후에 이 법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양강 구도가 더 심해졌으니까. 강화된 느낌이 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여론조사를 좀 유심히 봤어요. 여론조사가 얼마나 맞아 떨어질까. 근데 이번에는 이번에 정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래통합당에서 현실 부정을 해왔잖아요. 아니다. 선거 당일날 되면 이 샤이보수가 등장을 해서 샤이보수 얘기 많이 했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여론조사는 바뀔 것이다라고 계속 현실 부정을 해왔는데 뭐 이번에 보셨다시피 여실 없이 그냥 무너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말 충격적인 그러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샤이보수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너무 부끄러워서 반대편을 찍으셨어요. 얼굴 빨개지셨더라고요. 분홍빛이더라고요. 네, 정상근 기자는 어떤 게 가장 특징이었어요? 이번에 어쨌든 너무 통합당이 의석수가 줄어서
보수와 진보라는 가치가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너무 이제 한쪽으로 줄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근데 어쨌든 국민의 선택이니까 여기 우려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있는 그대로 이 받아들여 붙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180석을 예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그래도 한쪽에 180석 이상 나오면 이게 괜찮은 거.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불편한 좀 불편한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 전 지난주에 그래도 약간 이렇게 술을 좀 마시면서 이 얘기를 황현희 씨랑 했거든요. 두 분이 180석을 예상하시길래 지금 얘기 잘하면 돈도 빌려주겠다. 그 정도로 좀 저는 어이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돈은 제가 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결과이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표심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반영됐을 텐데 어찌됐든 여당에서 압승을 했으니까 이 3040 세대 여기에 이번에 50대까지 붙여서 3050 세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분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미래통합당이 패배를 했다 이런 분석들도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주로 30대, 40대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렇죠. 제 앞에 계신 대분. 죄송하지만 30대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만으로. 충격적이네요. 30대였어요? 180석만큼이 충격적이네요. 180석만큼이나 이게 충격적입니다. 저도 만으로 아직 30대입니다. 만으로 얘기하면 되게 없어 보여요. 진짜. 저도 몇 번 해봤는데요. 없어 보이고 말죠. 꼼수입니다. 그런 게 바로. 네. 이분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특히 이제 3040 세대 주변에 많이 계실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수가 계속 변화라고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한테 좋은 말을 계속 해주는데 이 친구가 듣지도 않으면은 어느 정도 하다가 안 합니다. 지치죠. 지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로 결정을 그냥 나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계속했던 그 똑같은 모습, 예를 들어 막말도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마지막에는 이제 서로를 비판하는 네거티브도 나오고. 네거티브 있었죠.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그 계속 보수에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 이상 결국 실패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전 정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물 중심으로 투표를 하려고 해도 공천 과정에서 그걸 제가 다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그 미래통합당을 찍고 싶어도 인물 중심으로 찍으려고 했던 그 인물도 없었다. 제대로 된 인물을 찍고 싶은 인물이 안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없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지나치게 그 보수 유튜버들의 그 세계에 갇혀서 그 세계관에 갇혀서 실제로 호흡하는 국민들과의 호흡을 하지 않고 그들만의 그 세계에서 공감 능력을 완전 상실했다. 이런 것 때문에 3040에게 좀 많이 외면당한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이 진짜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보수는. 제가 이제 20대 친구들과 함께 하는 방송이 있어서 사실 그 20대 분들에게 정치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사실 꼰대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꼰대이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물어보면 보수적인 이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2030 혹은 3040들이 미래통합당을 찍기에는 뭔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낀 것이다. 대안이 되지 못했다. 이것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다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보수가 계속 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중에서도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계속 이미 기대왔던 부분들, 그러니까 영남이라든지 이런 좀 약간 좀 행동으로 많이 옮기셨던 분들 그쪽에 너무 기대서 가다 보니까 이게 다른 보수들의 공감을 전혀 사지 못했던 그런 한 가지 반증 중에 하나가 이번 총선에 미래통합당이 호남 지역에 거의 후보를 내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지난 총선만 해도 그래도 굉장히 많은 지역구에 그래도 후보를 냈어요. 사실 거기가 험지이고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나가면 하면 필패하는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당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자들이 과연 당내에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만 봐도 그 내부적으로도 이 당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듭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걸 좀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보수가 이번에 사실 선거에 투표에 좀 보수가 결집이 됐어요. 사실 이 정도는 굉장히 결집이 많이 된 거거든요.
근데 보수가 결집이 돼서 선거에는 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결집이 돼서 그 중도 보수들, 그러니까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끊어들이지 못하면 결국 선거는 필패거든요. 네. 근데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막말 프레임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네. 막말을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거죠. 막말은 프레임이 아니라. 막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프레임이다. 네. 그건 그 막말 그 자체인데 이걸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씌웠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결국에 이런 성격을 갖고 계속해서 그 목소리를 낸다면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수를 지지합니까? 바뀌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 점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수는. 네. 보통 프레임으로 이용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번에 본인들에게 씌워진 것도 프레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모든 것을 프레임으로. 네. 이번에 뭐 정상 기자는 어땠어요? 그 가장 좀 관심 있게 봤던 뭐 탈락자 혹은 당선자, 네 후보들 가운데도 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봤던, 네. 네. 저는 뭐 이분 이렇게 떨어져서 안타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분은 너무 초박빙이었는데 아슬아슬했다,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의석차가 이렇게 많이 날 줄 모르고 그냥 좀 이렇게 부산, 영남, 뭐 경북, 뭐 대구 이쪽을 좀 잘 봤어요. 그러니까 지난 선거 때 이 부산에서 한 5명 정도의 당선자가 나왔고, 민주당이 네, 영남에서도 한 경남에서도 한 3명 뭐 그 정도 의석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랬었죠. 이게 좀 더 확장이 되면은 이 지역 구도가 좀 많이 좀 완화가 된 것이고 좀 줄어들면은 아직은 좀 갈 길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이번에는 좀 줄어든 오히려 지역성이 더 강화됐죠. 결과가 좀 나와가지고 네.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배지를 달게 되신 분들 확정이 됐지만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신유진 변호사님. 네. 지금 조마조마한 당선자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 네. 무슨 사연입니까? 네, 이제 지금 금배지를 달았다 하더라도 선거 사범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은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 중에서는 만약에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관심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당선자 중에서도 이제 수사를 받는 분들이 뭐 100명 안쪽 그 정도 같은데 그 20대 총선 살펴봐도 그 한 100명이 넘었어요. 104명 정도가 입건이 됐고 뭐 한 명이 기소됐고 선거 끝나고 바로 이 부분 이제 발표하거든요, 검찰이. 네네. 근데 이제 19대도 그렇고 한 뭐 19대는 그보다 좀 낮았어요. 그래서 19대는 한 뭐 70여 명 정도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선거가 끝나면 바로 직후에 이제 이게 공소시효가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은 아주 특별 전담반이 꾸려져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이제 가부간에 이제 6개월 안에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렇죠. 가부간에 결정을 내리고, 그거와 별개로 지금 조마조마한 당선자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재판이 걸려 있는 분들이죠. 어떤 분들입니까? 네, 그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국회 선진화법이죠. 국회 회의를 방해한 경우에 이제 이분들은 벌금 5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은 이것도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네, 의원직 상실하는데 지금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있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국회법 바로 위반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된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법 위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공동폭행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기소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재판이 걸려 있는 당선인들이 12명이고 통합당이 9명, 민주당이 3명이고 그 혐의들은 조금 다릅니다. 이 선거 이 혐의로 인해서 의원직이 상실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좀 그렇게 되기는 이미 좀 낮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첫 적용되는 사례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로 인해서 법원이 반드시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최종 기관이 돼야 되느냐 선거도 있었잖아요. 그 동안에 선거를 한번 심판을 받았다라는 그렇죠. 뭐 법률적이라기보다 정치적인 거네요.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법원이 이 사람의 의원직 자격을 과연 상실시키는 것이 맞느냐,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500만 원 이상 선고를 내리면은 상실하는데 그렇게 하면 법원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최종 기관이 아닌가 싶어서 500만 한 번 첫
사례이기 때문에 500만 이상 선고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선거에서 이기면 뭐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된다라고. 그건 아닌데 법원에서 500만 원 이상을 선고 내리기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300만 원 이상, 300만 원 정도 내린다면 그러니까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의원직 상실까지는 안 갈 정도의 절묘한 형량이 그렇습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죄는 좀 철저하게 물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납품가 후려치기 같은 느낌이 근데 이제 선거 도중에 있었던 일은 또 선거 끝나고 나면 묻는 경우도 많고 관례상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일례로 이제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도 선거 중에 방송에서 언급했던 말로 인해 지금 고소 고발이 됐고 지금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작년 12월에 정도에 이게 선고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선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고 이 법원에서도 뭔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새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율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과연 연관을 시켜야 되는 것이냐 이건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MC 장원님 오늘도 무엇인가를 준비하셨죠? 네, 코너 속 미니 코너 시사 흥신소장 MC 장원입니다. 오늘도 짧은 소식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이번에도 역시 총선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인데요. 선거 당일에 한 우파 유튜버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서울 송파에서 투표함이 바꿔치기 됐다. 또 다른 우파 유튜버 채널에서도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여주시 부근 선관위 건물 밖에서 파쇄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21대 총선에서 개표 부정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그분들의 주장만 들으면 굉장히 엄청난 일이 있을 텐데 의혹 제기한 근거가 뭔가요? 네, 최초로 의혹 제기를 한 유튜버의 영상은 지금 삭제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원본 영상에서는 이 송파구의 한 투표소 참관인이었다는 정모 씨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자신이 서명한 사전투표함 봉인지의 필체가 이 개표 현장에 도착한 투표함의 필체와 다르다고 문제 제기를 해요. 누군가 자신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투표용지 파쇄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는 여주 선관위 건물 앞에서 찍힌 사진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 황색, 흰색, 연두색 계열의 잘린 용지가 쌓여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뭐 선거 관리를 맡은 선관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선관위 입장은 어떻습니까? 야당은 의혹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의 반응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야당은 아무래도 의혹 제기를 한 매체가 우파 유튜버들이다 보니까 귀담아 들을 만큼 신빙성 있다고 보진 않는 것 같고요. 선관위 역시 황당한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은 CCTV 모니터링을 통해서 누구나 24시간 확인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외부 감시단체가 계속 붙어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영상에 등장한 참관인이 실제 송파 지역의 참관인이었던 건 맞지만 그건 맞아요. 당일 개표장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위원회 의결까지 이미 거친 사안이라서 달리 할 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파쇄된 종이 더미의 정체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인데요. 일단 어디서 그런 사진을 올렸는지도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선거 전 테스트에 사용한 봉투나 일반 종이일 확률이 높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투표 관리 시스템은 굉장히 지금 철저하잖아요. 날이 갈수록 철저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선거철 되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른바 개표 부정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등등의. 사실 개표 부정 의혹은 지난 정권에서도 있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었죠. 이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강동원 의원이 2012년 대선이 조작됐다며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관위에 조목조목 반박을 당하고 당에서도 선을 그으면서 난처한 입장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중도분들이 눈살을 찌푸려하는 포인트예요. 이런 억지 부리면은 사실 이 보수가 이런 억지를 부리면 안 된다. 유튜버 분들도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그래서 당시 논란도 강동원 의원이 결국 당 운영위원직에서 사퇴하면서 일단락이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선거가 끝나고 나면 특히 이번처럼 이 결과 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 자체를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네. 네, 지금 뭐 투표함 같은 경우, 사전 투표함 같은 경우는 뭐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투표함을 몰래 바꿔치기 하는 거는 로또 맞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어렵다.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랄까요? 하여튼 이런 주장, 일방적인 주장들을 지금 뭐 정당들이 받아서 또 대주장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어쨌든 뭐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 전 국민이 기자입니다. 그 CCTV가 어디든 달려 있고요. 블랙박스 맞아요. 차에 다 달려 있어요. 사실 이거 사실이라면 네 저는 이 나라를 떠날 겁니다. 미션 임파서블이 생각나는. 사실 뭐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이번 개표 현장에서도 사전 투표함을 나중에 깐 지역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전 투표를 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좀 한쪽으로 좀 치우친 경향도 좀 있었거든요. 정책 성향이 강하신 분들. 네, 강하신 분들이 미리 가서 투표하신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본 투표날 투표함과 사전 투표함 결과가 좀 많이 달라서 놀래가지고 이의 신청을 해서 약간 중단되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개표 부정을 주장하시는 뭐 일부 보수 유튜버 분들이 이 사전 투표 때는 절대 사전 투표하지 말라고 했던 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투표함이 조작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투표를 안 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쪽의 분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논리에 따라가자면 여러분들의 이런 행동은 보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황현희 씨가 따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황희정생 시사 콘서트 마칠 시간이 됐네요.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신유진 변호사, 황현희 씨, MC 장원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